묵직하고 기이한 하인. 광해군 때 경기도에 몹시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두억한 작은 집에 아내와 딸 하나와 함께 살았다. 나무하고 풀 베는 일을 하는 하인 하나가 있을 뿐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인은 흉포하고 드세서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으며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았다. 어쩌다 상전이 꾸짖어도 태연히 냉소하며 못 들은 채 하니 상전이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하인은 가난한 상전 탓에 겨죽을 먹으며 지내도 싫어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인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얼마 뒤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 사흘이 되도록 염습하지 못하자 하인이 방으로 들어가 마님에게 말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장례 지낼 궁리를 하셔야지 공만 하고 있사옵니까? 마님이 말했다.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시초로 시신을 싸려 한들 시초조차 구할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하인이 말했다. 마님은 일단 곡을 그치시고 제가 변통하기를 기다리십시오. 같은 마을에 부자 노인이 살았는데 재산이 매우 많았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쓰려고 옷과 이불을 여러 벌씩 갖추었고 혼수 비용과 혼례식 잔치 비용으로 준비한 돈만 수천 냥이었다. 하인은 날카로운 칼을 품고 한밤중에 그 집으로 갔다. 노인은 사랑채에서 자고 있었다. 하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느닷없이 방으로 들어가 노인의 가슴팍 위에 올라타 앉았다. 노인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산발한 장사가 자기 몸을 깔고 앉아있고 그 손에서 검광이 번뜩이는 게 아닌가? 노인은 놀랍고 두려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인이 말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 지금 긴급한 사정을 알리러 왔는데 어르신께서는 내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노인이 급히 말했다. 본부대로 하겠소. 하인이 목매어 울 것 같은 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 마을 아무 집에 사는 종입니다. 상전이 돌아가신 지 사흘인데 아직 염습을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어르신 댁의 혼수가 매우 풍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 사위의 한 몸에 옷을 7~8벌씩 입을 수도 없고 밤에 잠잘 때 이불을 5~6채씩 덮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혼수 비용 수천 냥에서 100냥쯤 뚝 떼어내봐야 깃털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돈을 제게 주시어 상정과 노비 사이의 정을 다하게 해주신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을 겁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마땅히 어르신을 놓아드리겠지만 만약 아니 된다에 아짜만이라도 나오면 즉시 어르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하인이 칼을 들어 노인의 목을 겨누며 매섭게 노려보자 노인이 급히 소리쳤다. 본부대로 하겠소. 본부대로 하겠소. 하인이 칼을 거두고 말했다. 다행히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워 면전에서 승낙하고도 돌아서면 뒤집는 일이 있습니다. 일 처리는 확실히 해야 하니 어르신께서 혼수를 가지고 나와 분명히 제게 넘겨주십시오. 노인이 식구들을 불렀다. 그 집 식구들은 한창 잠들어 있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와서는 깜짝 놀라 앞다투어 소리를 질렀다. 하인이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쳤다. 감히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는 자가 있으면 어르신을 찌를 테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리고 눈빛이 번개처럼 사방을 쏘니 그 집 식구들이 모두 벌벌 떨며 감히 꼼짝하지도 못했다. 하인은 적당한 옷과 이불을 고르고 돈 100냥과 비단 약간을 추린 뒤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오. 많은 물건이 필요치 않으니 나머지는 도로 다 가져가시오. 그러고는 또 말했다. 일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하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옮겨주셔야겠소. 이때 노인은 여전히 하인의 가랑이 밑에 깔려 번뜩이는 검광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니 몹시 두려운 마음에 급히 외쳤다. 너희들은 당장 분부대로 해서 나를 살려라. 식구들이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앞다투어 물건을 등에 지고 분주히 떠났다. 노인의 집에서 하인의 집까지는 몇 리 안 되는 거리였다. 하인은 그들이 돌아오자 비로소 칼을 땅에 던지고 일어나서 펄쩍 뛰어 뜰로 내려오더니 노인에게 절하고 천천히 걸어 문을 나섰다. 노인과 그 식구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다. 하인이 돌아와 마님에게 말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장례비로 다 쓰고 나면 마님과 아씨가 어찌 살아가시겠습니까? 반은 남겨서 훗날에 대비하십시오. 마님이 말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자네 하는 대로 따를 테니 내게 묻지 말게. 마침내 관을 마련해서 염습하고 장례를 치렀다. 몇 달 뒤 하인이 또 들어와 마님에게 말했다. 저는 마님 댁을 지키고 앉아 아침 저녁으로 멀건 죽이나 축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집에 남은 돈으로 행상을 나가서 마님의 생계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마님이 말했다. 전에 말하지 않았나. 모든 일을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마침내 하인은 마님과 작별한 뒤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산에서 나무를 사다가 바다로 가서 소금과 바꾼 뒤 북쪽으로 육진에 이르고 서쪽으로 칠읍에 이르렀다. 바다 건너 탐나에 갔다가 동네 외관으로 들어가고 다시 대관령 동남쪽의 강원도와 경상도를 누빈 뒤 전라도와 충청도를 넘나들었다. 온갖 물건을 다 모아 이익을 취하고 모은 물건을 때와 형편에 알맞게 사고 파니 조금도 실패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10년 동안 수천 냥의 재산을 모으기에 이르렀다. 하인은 해마다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와 마님을 위해 농장을 마련하고 집안 살림을 갖추어 주었다. 그리하여 거지나 다름없던 과부 모녀가 엄연한 재산가가 되었다. 하인이 마님에게 말했다. 이제 생계가 풍족해졌으니 앞으로는 저도 쉬렵니다. 다만 아씨가 벌써 장성했으니 좋은 신랑감을 구해서 만년에 의지할 곳으로 삼으셔야지요. 하지만 이 구석진 시골에서는 견문이 넓을 수 없고 더구나 시골 가난한 집에서 괜찮은 사람 찾기가 쉽겠습니까? 온 식구가 서울로 가서 널리 신랑감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님이 말했다. 으리으리한 서울에 모두 명문가일 텐데 그 높은 가문에서 우리처럼 한미한 집안과 혼인하려 들겠나. 하인이 말했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성사시켜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지요. 마님의 안팎 친척 중에 촌수가 가깝든 멀든 조정에서 벼슬 하는 분이 없습니까? 마님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당고모 아들이 나와 재종간인데 예전에 과거 급제 소식을 들었지. 지금은 무슨 벼슬을 지내는지 여전히 벼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하인이 말했다. 제가 한번 탐문해 보겠습니다. 하인이 며칠 뒤에 들어와 고했다.
그분은 지금 승지를 하고 계십니다. 연줄로 삼기에 충분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온 식구가 서울로 올라가서 창덕궁 앞 큰 길가에 거처를 정했다. 하인은 승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길에서 승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승지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자세히 물어 사정을 알게 된 뒤 드디어 그 집으로 가서 마님을 만났다. 마님은 즉시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차려 대접한 뒤 마침내 말을 꺼냈다. 고단한 미망이니 의지할 곳이 없어 가깝든 멀든 친척이라고는 오직 영감 한 분뿐입니다. 부디 소원이 대하지 말고 자주 들러주세요. 승지는 그 말에 감동하여 대답했다.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승지가 집에 들를 때마다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은근히 대접했다. 승지는 매우 기뻐 오가는 길에 무시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기도 하며 정의가 매우 돈독해졌다. 이 모든 일이 하인의 주의로 이루어졌다. 하인은 또 마님에게 음식을 반드시 풍족하게 차리고 그릇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쓰며 여종들에게는 곱고 화려한 옷을 입혀 이웃에 과시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벽제 소리와 함께 고관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높은 문벌의 부잣집인가 보다 여겼다. 하루는 하인이 들어와 마님에게 알렸다. 아무 집 자제가 기골이 비범해서 이보다 나은 신랑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승지 나리에게 중매를 부탁하면 반드시 성사될 겁니다. 마님이 그 말대로 승지에게 중매를 청했다. 신랑 집에서는 그 집이 승지의 친척인데다 부자라는 말을 듣고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다. 대를 사이로 맞은 신랑이 바로 훗날 계해 공신이 된 아무개였다. 몇 년 뒤 반정 참가자들이 큰 계획을 정하고 약속한 때를 기다려 거사를 일으키려 했다. 그 즈음에 하인이 갑자기 마님에게 알렸다. 저는 먼 곳에 일이 있어 오래 걸리면 3, 4년, 짧으면 1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떠난 뒤로 아무 소식이 없더니 계해년 4월에야 돌아왔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끝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반정 하루 전날 신랑이 거사에 참가하려고 밤을 틈타 급히 차비를 하고 나갔다. 하인이 문 옆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신랑의 소매를 잡고 말했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신랑이 말했다. 하인이 그걸 알아서 뭐하게? 하인이 허리춤에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왜 모르겠소? 당신은 왜 이런 멸족당할 일을 꾸미오? 내가 이 무례배를 죽여 화근을 끊어버려야겠다. 신랑이 당황해 어쩔 줄 모르자 하인이 칼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제가 왜 서방님을 해치겠습니까? 장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고는 또 물었다. 서방님은 지극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가족이 모두 몰살당할 텐데 뒷문을 준비해 달아날 길을 열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망연자실해서 한참 뒤에 말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하인이 웃으며 말했다. 젊은 분들이 일을 꾸미는 게 어쩌면 일이 더 허술합니까? 제가 벌써 서방님을 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를 오갈 때 보니 바다 가운데 있는 무인도 하나가 넓어서 피난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바닷가에서 쌀 수천 섬을 사다가 그 섬에 옮겨두었지요. 또 큰 배 한 척을 마련해서 따로 쌀 1,000섬을 싣고 오늘 밤 그 배를 경강에 대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한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지만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긴다면 제가 주인 마님과 아씨를 모시고 곧장 배를 댄 곳으로 달려갈 테니 서방님도 몸을 빼 나오십시오.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섬에서 화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 시간이 오래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배를 몰고 대양으로 가서 중국으로 망명하시지요. 서쪽으로는 청주와 제주가 있고 남쪽으로는 민과 광주가 있으니 높은 하늘 넓은 바다 그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있겠습니까? 신랑이 번쩍 깨닫는 바가 있어 살해하며 말했다. 삼가 분부대로 하겠네. 하인은 신랑을 제3당부에 보냈다. 그날 밤 의병이 도성으로 들어가 한 번 싸움으로 천하의 대세가 결정되었다. 신랑은 공신으로 책봉되어 혁혁한 부귀를 누렸다. 그러나 하인이 마님에게 작별을 고했다. 제가 상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이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상전으로부터 제 몸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마님이 말했다. 오늘 우리 모녀가 누리는 행복이 모두 자네 덕분일세. 이제 함께 안락을 누리며 자네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데 왜 이리 급히 나를 떠나려 하나? 하인이 대답했다. 마님 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본래 제 소임이지요. 전한 종이 상전의 매질과 욕설을 면한 것만 해도 이미 큰 은혜입니다. 그래도 만약 마님께서 제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신다면 저를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님 댁에 복이 들어와서 부귀영화가 날로 더해갈 것이니 앞으로는 마님께서 제게 의지하실 일이 없고 저 또한 마님 댁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소가 밭가리를 다 마쳤으면 이제 멍에를 벗고 우거진 숲 드넓은 풀밭에서 제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겠다 싶어 물었다. 그럼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하인이 대답했다. 저는 본래 정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마침내 떠났는데 끝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